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또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도저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코드 인사에 의해서 임명 추천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당은 막말의 도를 넘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당이 일시적으로 몸을 낮추는 또 하나의 정치적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회의를 해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표결 결과도 결코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 한 가지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번이 초유의 사태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4번은 1987년 이전의 일이고 또 한 번은 198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과거 선례를 알고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회와 야당의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선례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인사검증 라인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공백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 걸만든 분을 제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옳은 분을 수장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은 갈수록 자중질환과 혼란 또한 그로 인한 안보 무능이 극에 달하는 형국입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의 외교 특보에 대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의 외교 안보팀의 자중질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정인 특보의 친북적이고 낭만적인 외교 안보 간에 큰 원인이 또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사실상 한미 동맹 해체와 북한의 핵 무장 인정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외교 안보 노선이 대화와 제재 또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저는 갈팡질팡의 외교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영무 장관도 문제라고 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국회와 미국에 가서 그런 소신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소신을 지켜나가야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어찌 당당한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쌓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왜 이렇게 또 우왕좌왕합니까? 800만 달러 대북 지원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말을 하자마자 통일부에서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무슨 행태입니까? 중대한 대북 정책조차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 주변에 외교 안보 라인에 인적 쇄신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갈팡질팡 온탕냉탕의 외교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북 유화파와 강경파, 자주파와 동맹파가 으르렁거리고 외교 안보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외교 안보의 난맥상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 등 심도 있고 폭 넓으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이 검찰권 인사를 갖고 검찰을 청와대 하청 기관화했다고 하지만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소나기에 쥐는 코드 인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또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략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슈퍼 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 안에서 발표한 것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저희들은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공수처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800만 불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유엔 총회 참석자 출국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도 대한민국이 북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서 실질적인 대북 공조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6차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제재하고 있는데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은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며 북한에 퍼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방국에서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대북 지원을 고수하겠다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 총회에서 불식시켜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이 작년 9월 4일에 시행됐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실질적인 기구 북한 인권 재단은 정부 여당이 이 사진 추천을 안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1년 만에 폐지하고 그 대신에 대북 지원을 담당하는 인도 협력국을 신설하기로 공표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은 빼버리고 북한이 좋아하는 지원과 협력은 집어넣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가관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봤더니만은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항목을 보면 당초 통일부는 기재부에 3,360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 최종 반영된 거 보니까 1,126억이 증액돼서 4,486억을 편성했습니다. 요구보다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부처에 이렇게 요구에 10% 이상 깎여 나가는데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붙여줬습니다. 또 그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비공개되는데 대부분이 경제협력 사업으로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금년에 1,355억보다가 무려 80%가 늘어난 2,445억을 증액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북한 800만 달러, 90여 억 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퍼주기가 계속될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퍼주기가 혹여 ICBM 한 발 더 쏘고 핵폭탄 실험 한 번 더 하는데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핵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항목은 당분간 거치 내지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전술핵 재배치를 깃들한 국방력 증강비에 돈을 증액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안보 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덧붙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과 국방정책의 민낯을 우린 보는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위 국방을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지는 특보라는 소위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과 그리고 송영모 우리 국방장관의 발언이 이건 엇박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의 책임자가 2명인지 대통령은 이 부분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 문정인 특보가 미국 DC, 워싱턴 DC에 가서 한미 소위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 참 상상도 못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했고 또 미국 조야에서도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가 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불안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국내에 와서 많은 분들이 사퇴를 종용했고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지만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옹호를 하던 끝에 또 그저께 송영모 장관이 저는 현실적인 소신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기 견해에 참수라는 발언,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을 안심시키고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장관이 그런 계획 하나 발표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거를 잘못됐다고 문정인 특보가 지적을 하고 공개적으로 신랄한다면은 대통령은 이 안보에 대해서 두 사람 중 누가 과연 장관이고 특보고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은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소신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의 안보관이 확실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옳은 얘기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 문정인 특보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더 강한 우리 안보를 해야 할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북한의 특보의 수준의 행동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소위 문정인 특보를 저는 즉각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법치의 보증 수표이자 법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성향의 코드 인사로 이 인사가 귀결이 된다면 그것은 법치의 근간과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 인사는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향후 그 대법관 10명의 추천권이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3명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3명의 인사까지 담보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사가 그대로 강행이 된다 그러면 사법부 장악의 거대 시나리오에 의한 인사다라는 인식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참사의 피해가 드디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장관과 문정인 특보의 그런 설전, 이것 우리 국민들 보기에 정말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성 방통위원장 여성 성차별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 보좌진들을 상대로 야당을 패싱한 그런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사실이 밝혀지자 이중에 조작된 그런 문건을 제출하는 등 편향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벌써 설화, 그것에 따른 지적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사과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던 그 인사들이 지금 인사 문제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관들의 그런 인사와는 비견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장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 기관의 장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고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심각하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보고 4대 외교를 했다 하는데 외교가 그 큰 나라 가서 그 나라 비위를 맞추는 게 4대 외교입니다. 사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를 반대해달라고 갔기 때문에 그건 4대 외교고 우리는 전술핵 배치를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4대 외교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제발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할 거냐?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포기를 하면은 그 정권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72년 12월 27일 날 이 사람이 채택하고 난 다음에 주체 101년 그러니까 2012년 4월 13일 날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문에 이래 적혀 나왔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성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서문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에 매달 것이 아니고 핵을 보유한 나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우선 미국의 핵 우산을 전술핵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비핵화 선언에 입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국가정보원은 요새 집을 맡은 지가 언젠데 늘 집수리 한다고 하루 한 건씩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한 건 발표해가지고 거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리 수리를 마치고 집들이를 하는 그런 국가정보원이 되길 바라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 날 미 국무부 조셉 윤을 만났더니 그때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시간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북한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왜 뭘 한 방 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후에 가니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알고 있었는지 또 다른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정보 협력이 잘 되도록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한미 관계를 돈독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가 이거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당이 총동원돼서 소위 김명수 구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소위 대독 입장 발표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이 이해관계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 반대하지 말고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달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당도 바로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법 독립의 관점에서 좀 처리하라라고 하는 이런 논평이 나갔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이 논평과 관련해서 일요일날 이게 일종의 소위 그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의 어떤 총동원령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불길한 예상은 역시 적중합니다. 대통령 이 대독 입장 발표 이후에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여당 대표는 전혀 진정성 없는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소위 문바들은 문자 폭탄 작전에 나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동의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법부의 수장을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작적으로 내지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사법부의 수장을 자신의 수하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당의 어떠한 정치인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정치 공작적인 접근이나 회유 이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정치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통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려 한단 말입니까? 여당은 대우각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피커가 내년부터 해외에서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공적 개발 원조 ODA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26개 사업도 10개로 재편하고 사업 명칭에서 아예 새마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돌연 취소했는데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역사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근면자주 협동의 새마을 운동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자 그 자체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또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회운동 양식입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둘로 쪼개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 건지, 뭐가 불안해서 이토록 과거에 집착하며 역사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란 지금의 가치와 잣대로 평가해 새로 써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브랜드마저 묻으려 한다면 이는 업적 지우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지우기를 자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내년에 3조 원을 그 기업의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향후 5년간 중소기업 지원액이 28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받았고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그에 연동해서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실업자들에게 주는 실업급여도 그에 연동돼서 늘어나게 되고 또 출산 전후에 주는 휴가급여 이것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일시보상금, 용역계약무비,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한 이런 여러 가지 10여 가지 항목이 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실업급여,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에만 4조 4,700억이 소요된다. 향후 5년간.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여 가지 항목을 다 따지면 이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서가 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그 장관이 그 국가 침해 책임제에 관련된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1호 공약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치매 안심센터를 252개소 각 시도에다가 다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2027억이 반영되었고 또 교육한다고 8억 원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실제 올해 안에 설치 가능한 그 치매 그 안심센터는 전체의 8.5%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전체 252개소 중에 18개소만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해놓고 그리고 실제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설치가 지연되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아직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80개소고 리모델링이 66개소, 중축이 40개소이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연내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먼저 확보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겠다고 공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 없이 이렇게 공언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에 대구에서 있었던 같습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북에게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대미 외교단이 미국 조야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핵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생존 대책을 일부 언론에서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일부 외교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 펼친 지난 25년간 북핵 외교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일부 외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북핵을 말할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북의 책략에 말려서 지난 25년간 엉터리 북핵 외교로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언론에 나서서 전술핵 운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민이 결단할 때입니다. 무능한 북핵 외교, 무책임한 평화공세, 그것만으로 막무가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해 우리가 살 길이 있는가 과연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핵균형으로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1000만 서명 운동을 보다 가열차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무장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슈미트 독일 총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고 또 성사를 시켜서 러시아를 굴복시켰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외교차 유엔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슈미트의 그런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그 핵무장을 막을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이제 핵무력이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1년 안에 핵무장을 완료한다는 판단 아래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북한의 운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질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한미 동맹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면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의 최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유엔 무대에 가셔서도 남북 대화의 병행이라든지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서 왕따를 자처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호한 결기와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국가 원수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상권 분립의 존중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서 초래한 문제이고, 또한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 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의 직면 사태에 부딪힌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권 분립 존중을 말하는 것도 저는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였다면 지난번 김희수 헌재소장 그 부결이 났을 때 입법부 결정의 존중이라는 이러한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헌정 질서 악용이라는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던 것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온갖 막말로 비난해놓고 이제 와서는 상권 분립 또 사법부 공백 운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로 저는 적반하장의 끝이자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저는 새로 지명하고 벌써 7번째 낙마 사태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 인사 라인을 교체할 것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밝힙니다. 모든 국회 현안,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국회 인식, 전국 인식의 대전환이 선결되어야 원활히 풀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외교를 벌였습니다. 저들이 가서 요구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핵이 6차 실험 이후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껴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70%에 달하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면 독자 핵무장도 60% 정도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면서 1000만 서명운동에 돌렸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고 이해를 한다 하면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보좌관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다. 심지어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 의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날 원내대표, 우리가 2시에 봤는데 4시에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원내대표는 뉴스에 보니까 7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헤리티 재단 퓰러 회장을 만났더니 그분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한국 입장을 미국의 실력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무부는 자기들 기조대로 전술핵 재배치 외에 해구산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들 활동을 워싱턴 포스트지가 기사로는 보도했지만 사설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행사에 미국 가서 울림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위기 대응 특별위에서는 우리 교포뿐만 아니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 우방들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미의원 외교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느 언론 보니까 국무위성에 반대해서 빈손 갔다 왔다. 전술의 재배치라는 게 얼마나 큰 세계적인 이슈인데 우리 의원 외교단이 가서 바로 성과 있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는지 참 가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께 사법수장의 공백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사법수장의 공백보다 더 문제인 것은 적절치 못한 인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공백이 걱정이 아니라 공백 상황이 오도록 인사를 감행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사 참사에 관한 사과는 직접 하지 않으십니까? 막상 대통령 해보시니 힘드시죠? 쉽지 않죠? 준비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전혀 준비 안 된 대통령이시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여전히 곁에 두고 계시네요.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십니까? 김명수 후보자 지키기가 아닌 정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시나 본데 대법원장 대행체제가 여러 차례 이미 있었습니다. 공백보다 더 무서운 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좀 제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성계의 목소리도 제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불량상품 강매 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상인이 하자투성이 불량상품을 내놓고 손님을 향해 왜 빨리 안 사냐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형태입니다. 또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상권 분립 존중인 것처럼 말했는데 이 또한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임명을 하도록 한 상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회 압박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불량 인사를 추천하는 불량 청와대 인사 라인을 속히 개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왼쪽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했다가 이어서 오른쪽 깜빡이를 놓고 좌회전하는 등 우왕좌왕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더니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지난 15일에는 통일부에 인도협력국을 신설하고 91억 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어제는 통일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대북 제재 결의의 적극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미국, 일본 정상은 물론 모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 대통령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무모하게 핵을 가지려는 김정은과 무모하리 많지 대북 유화 정책에 집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무모함이 만나 혼란과 전쟁의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입니다.
2014년 초반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높은 지지율 믿지 말고 똑바로 잘해라 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80%, 90% 지지율 얘기했지만 지금 4개월 지나고 60%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0%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 유권자를 따져보면 30% 초반의 득표율을 받은 정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으로 출국합니다. 국제사회의 올림픽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얼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관련되어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세계사의 그것도 그래 오래지 않은 세계사의 사례를 하나 잘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자가 칭송을 하던 베네수엘라가 국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성매매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차베스, 마두라 두 독재 정권이 자기네들의 친정부 성향의 이념적 코드에 맞는 대법관 인사 12명을 임명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친정부 성향,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다 채웠습니다.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는 그 오랜 기간 4만 한 5천여 건의 대법원 담당 판결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은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거슬리는 성향의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법부 장악의 독재 전횡이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무슨 정권에 다른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법의 정의가 살지 않는 나라는 국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역사의 현실을 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엔 순방 가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주 성공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린다면 오늘 주한 미군 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이 전작권 이후에 한미연합사 대체하는 소위 미래전략사령부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은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 조항에 의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미국이 전력 자산든 미국의 소위 정파를 하려고 정원을 하려고 해도 군사적 정원을 하려고 해도 원로 미국의 전쟁법에 의해서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논의하다가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태로 귀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전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미국 정상과 얘기를 나눌 때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략핵 논의에 관련된 아주 좋은 성과 가져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련 발언은 최근 우리 당에서 한 말 중에 최고의 발언입니다. 최고의 발언.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키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베네수엘라 대법관 그 사실 맞아요? 사실 확실해요? 수만 건 기자들 그거 다 한번 확인해 보고 꼭 기사화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김명수 대법관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도 심각합니다. 새로 오신 저분이 연장 연구를 엄청 하셨는데 이제 오늘 합수해 일만 하고 예. 독일의 슈미트 총리의 결단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 뜻입니다. 슈미트 총리가 구소련의 핵미사일에 대응을 해서 독일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때 미국이 핵 우산을 들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미 의원 외교관이 가서 이야기할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미국에서 아마 국무성에서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그러나 슈미트는 핵 우산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성사되고 러시아가 굴복을 했습니다. 아마 미사일 그 철수를 했죠. 중거리 핵을 전부 다 같이 폐기하는 어마어마한 군축을 이어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헬무트 슈미트 모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핵 우산을 핑계로 끝끝내 배치 안 할 경우에 자체 핵무장하는 그런 국제적 명분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무서워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술핵 배치 요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마지노선으로 자체 핵 개발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 요구는 성사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박미 의원 외교단이 가서 한 성과는 내가 일부 언론에서 아침에 뭐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쓴 걸 보고 참 어이없다. 우리가 처음 가서 야당이 가서 전술핵 배치해 주겠다고 그런 답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느냐. 응? 그 참다 그렇게 쓰는 걸 쳐다보고 참 어이없게 기사 쓴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김석기 의원 참석했는데 김석기 의원 참석했는데 오늘부터 제외 동포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한 청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원을 25만 명이 하게 되면 미국 백악관에서 의무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재외동포 600만 재외동포들이 전부 나서서 백악관 홈페이지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 청원을 온라인 청원을 하도록 그렇게 재외동포 위원장이 추진을 하십시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조금 설명. 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술핵을 들고 와야 되는데 전술핵을 못 들고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야당 의원 4명이 미국에 가서 미국 종래 방침을 바꾸고 전술핵을 저희가 받아왔다면은 이것은 세계적인 톱 뉴스입니다. 언론이 도대체 이런 걸 무식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는 안 보고요. 정말 참 의도가 정말 너무 악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사과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던 그 인사들이 지금 인사 문제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관들의 그런 인사와는 비견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장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 기관의 장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고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심각하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위해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보고 4대 외교를 했다 하는데 외교가 그 큰 나라 가서 그 나라 비위를 맞추는 게 4대 외교입니다. 사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를 반대해달라고 갔기 때문에 그건 4대 외교고 우리는 전술핵 배치를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가서 해달라 하는 거는 거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4대 외교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제발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할 거냐?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포기를 하면은 그 정권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72년 12월 27일 날 이 사람이 채택하고 난 다음에 주체 101년 그러니까 2012년 4월 13일 날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문에 이래 적혀 나왔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성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서문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에 매달 것이 아니고 핵을 보유한 나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우선 미국의 핵 우산을 전술핵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비핵화 선언에 입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국가정보원은 요새 집을 맡은 지가 언젠데 늘 집수리 한다고 하루 한 건씩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한 건 발표해가지고 거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리 수리를 마치고 집들이를 하는 그런 국가정보원이 되길 바라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 날 미 국무부 조셉 윤을 만났더니 그때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시간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북한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왜 뭘 한 방 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후에 가니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알고 있었는지 또 다른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정보 협력이 잘 되도록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한미 관계를 돈독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가 이거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군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며 북한에 퍼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방국에서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대북 지원을 고수하겠다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 총회에서 불식시켜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이 작년 9월 4일에 시행됐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실질적인 기구 북한 인권 재단은 정부 여당이 이 사진 추천을 안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1년 만에 폐지하고 그 대신에 대북 지원을 담당하는 인도 협력국을 신설하기로 공표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은 빼버리고 북한이 좋아하는 지원과 협력은 집어넣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가관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봤더니만은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항목을 보면 당초 통일부는 기재부에 3,360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 최종 반영된 거 보니까 1,126억이 증액돼서 4,486억을 편성했습니다. 요구보다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부처에 이렇게 요구에 10% 이상 깎여 나가는데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붙여줬습니다. 또 그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비공개되는데 대부분이 경제협력 사업으로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금년에 1,355억보다가 무려 80%가 늘어난 2,445억을 증액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북한 800만 달러 90여 억 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퍼주기가 계속될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퍼주기가 혹여 ICBM 한 발 더 쏘고 핵폭탄 실험 한 번 더 하는데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핵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항목은 당분간 거치 내지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국방력 증강비에 돈을 증액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안보 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덧붙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과 국방정책의 민낯을 우린 보는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위
국방을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지는 특보라는 소위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과 그리고 송영모 우리 국방장관의 발언이 이건 엇박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의 책임자가 2명인지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또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도저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코드 인사에 의해서 임명 추천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당은 막말의 도를 넘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당이 일시적으로 몸을 낮추는 또 하나의 정치적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회의를 해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표결 결과도 결코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 한 가지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번이 초유의 사태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4번은 1987년 이전의 일이고 또 한 번은 198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과거 선례를 알고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회와 야당의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선례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인사검증 라인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공백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 걸만든 분을 제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옳은 분을 수장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은 갈수록 자중질환과 혼란 또한 그로 인한 안보 무능이 극에 달하는 형국입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의 외교 특보에 대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의 외교 안보팀의 자중질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정인 특보의 친북적이고 낭만적인 외교 안보 간에 큰 원인이 또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사실상 한미 동맹 해체와 북한의 핵 무장 인정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외교 안보 노선이 대화와 제재 또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저는 갈팡질팡의 외교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영무 장관도 문제라고 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국회와 미국에 가서 그런 소신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소신을 지켜나가야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어찌 당당한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쌓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왜 이렇게 또 우왕좌왕합니까? 800만 달러 대북 지원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말을 하자마자 통일부에서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무슨 행태입니까? 중대한 대북 정책조차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 주변에 외교 안보 라인에 인적 쇄신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갈팡질팡 온탕냉탕의 외교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북 유화파와 강경파, 자주파와 동맹파가 으르렁거리고 외교 안보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외교 안보의 난맥상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 등 심도 있고 폭 넓으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이 검찰권 인사를 갖고 검찰을 청와대 하청 기관화했다고 하지만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소나기에 쥐는 코드 인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또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략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슈퍼 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 안에서 발표한 것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저희들은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공수처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800만 불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유엔 총회 참석자 출국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도 대한민국이 북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서 실질적인 대북 공조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6차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제재하고 있는데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은 이 부분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 문정인 특보가 미국 DC, 워싱턴 DC에 가서 한미 소위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 참 상상도 못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했고 또 미국 조야에서도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가 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불안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국내에 와서 많은 분들이 사퇴를 종용했고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지만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옹호를 하던 끝에 또 그저께 송영무 장관이 저는 현실적인 소신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기 견해에 참수라는 발언,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을 안심시키고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장관이 그런 계획 하나 발표 못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거를 잘못됐다고 문정인 특보가 지적을 하고 공개적으로 신랄한다면은 대통령은 이 안보에 대해서 두 사람 중 누가 과연 장관이고 특보고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은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소신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의 안보관이 확실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옳은 얘기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 문정인 특보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더 강한 우리 안보를 해야 할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북한의 특보의 수준의 행동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소위 문정인 특보를 저는 즉각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법치의 보증 수표이자 법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성향의 코드 인사로 이 인사가 귀결이 된다면 그것은 법치의 근간과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 인사는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향후 대법관 10명의 추천권이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3명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3명의 인사까지 담보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사가 그대로 강행이 된다 그러면 사법부 장악의 거대 시나리오에 의한 인사다라는 인식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참사의 피해가 드디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장관과 문정인 특보의 그런 설전, 이것 우리 국민들 보기에 정말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성 방통위원장 여성 성차별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 보좌진들을 상대로 야당을 패싱한 그런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사실이 밝혀지자 이중에 조작된 그런 문건을 제출하는 등 편향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벌써 설화, 그것에 따른